2021년 1월 14일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기록이 남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모두 끝난 거지요.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SBS 법조팀의 배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준호 기자, 오늘 네. 대법원의 선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간 중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고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짧게 주문만 낭독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게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네. 이걸 거의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20년이 확정이 됐고 오늘 그게 그대로 확정이 이제 된 데다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년이 확정된 것까지 더하면은 총 징역 22년이 확정이 된 겁니다.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말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3년 넘게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건데 말이죠. 예. 저 형량을 모두 다 살게 된다고 한다면 형기가 만료되는 날이 2039년이 되겠군요. 대략. 네, 그렇습니다. 징역 22년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2017년부터 4년을 수감 네. 생활을 했고 빼면은 18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만약에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2039년까지 형기를 채우고 나와야 합니다.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됐고 그리고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은 그 다음에 4월에 처음으로 내려졌는데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고요. 7월에는 선거 개입, 새누리당 선거 개입 관련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해서는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각각의 사건이 분리가 돼서 선고가 됐었고요. 그해 8월에 2018년 8월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했고요. 11월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기각해서 징역 2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서울고등법원이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선고했고요. 여기까지 세 갈래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국정농단, 특활비, 선거 개입. 그런데 지난해 8월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지난해 7월이죠.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고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 인해서 2020년 7월에 있었던 선고가 그대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는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이 묶여서 선고가 됐다는 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선거 개입 사건은 따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2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혐의 자체도 보면 굉장히 14개 혐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큰 테두리를 나눠서 보면 일단 이제 뇌물 관련 사건,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 사건,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뭐 문화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랄지, 그다음에 K나 미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이것도 역시 모금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도 좀 많았고요. 또 범죄 혐의는 사실 이전에 유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수 유죄로 또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광범위한 비리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형량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정권에 있는 권력을 준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던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있어서도 권력, 특히 이제 정부랄지 아니면 대통령 관련된 설사 통치행위 범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이정표를 좀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선고의 형량 자체에 대해서는 맞냐 정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 단죄했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면서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또 법원에서 유죄가 많이 나왔던 게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남용.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게 아주 이전에 법원의 판단과 상당히 달라졌다.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상당히 광의적으로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예,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마 이전에는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통치권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사법적 처벌을 피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인선 장관 그런 경우에도 사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이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민정수석으로서 이 정도 압력을 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면서 과도한 권한 남용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인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그런 법리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공무원들은 이 판결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뭐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기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습니까?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쭉 보이콧을 해왔고요. 오늘도 그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는 뭐 피고인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예. 종종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주로 나왔는데 오늘 유영하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나왔습니까? 보통 이제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제 입장을 대신 전달하거나 하는 편인데 그렇죠. 판결 끝나고 나면 예. 기자들 만나서 판결에 대한 네.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나왔습니까? 오늘 변호인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저희 취재진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 등 이제 변호인 몇 명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이런 저런 목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2021년 1월 14일 오전 대한민국 대법원 주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 선고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연속입니다. 거짓 촛불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입니다. 조원진 전 의원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의 더 많은 분들, 다수의 분들은
저런 생각에 동의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뭐 대법원까지 특히 뭐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온 재판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마무리 재판은 결국 이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또 난 게 있고 또 본인 자체가 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설사 어떤 돈을 받은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국정의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런 것을 방조하고 또 어느 때는 사실 이제 도와준 측면이 있고 직접 개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대법원까지 가서 증거에서 판단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법치주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지지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요청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대법원 주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나왔습니까? 오늘 대법원 주변 서초동 인근에 좀 여러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지하는 집회도 있었고 좀 반대하는 집회도 있었는데 이제 아주 뭐 반대하는 집회가 눈에 띄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관섭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부의 판단, 파기환송을 거쳐서 사실상 두 차례 재판이 됐다. 1심, 2심, 3심 또 고등법원 다시 대법원 5차례 재판이 열렸던 건데 말이죠. 네. 이 사법부의 판단 관련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은 아닙니다. 최근에 배준호 기자도 또 기사 쓰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 가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들에 대한 전직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이야기냐. 또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가 국민 다수의 인식과 또 상식과 조금은 떨어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가습기와 관련된 부분. 근데 피해자가 그런 가습기와 관련된 살균제를 썼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병이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과관계와 입증에 있어서 다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 자체가 무조건 옳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돼야만이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겠지만 법원 입장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정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은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만희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역학조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법이 그 이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정될 때는 역학조사 준비 단계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경우에 방해로 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법이 약간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무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1심 재판도 재판부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증거와 법리 해석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법조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국민 대부분 다수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른 판결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니냐. 특히 네. 최근에 BTJ 열방센터가 또 방문하신 분들이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방역당국이 상당히 강하게 이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만희 주교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이거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SNS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사례들 포함해서 이제 저희 기자들은 법정이나 검찰 취재를 하면서
그 피해자나 시민들 얘기도 듣고 법조인들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법을 이제 인과관계나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 피해자가 있고 이 약을 그 가습기 살균제를 예. 이용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국민들이 좀 성토가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지적이 나온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법부는 동시에 법 감정이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3심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1심 판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또나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해서 판단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심, 3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있어요. 근데 행정부가 있고 여당이 국회에서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게 사법부단 말이에요. 근데 사법부의 판단이 사실 어떤 경우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1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기록을 검토했다랄지 증거에 검토한 그런 엄격한 예.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증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기 전에 또 탄핵이 확정되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뜻은 밝혔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국정농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지금은 최서원 씨로 이름을 바꿨죠.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서원 씨도 재판을 함께 받았지 않습니까? 예. 최서원 씨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났습니까? 네, 최서원 씨 재판은 이제 모두 다 끝나서 지금 아예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어떻게 형량이 확정이 됐죠? 최서원 씨가 지금 예. 최서원 씨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나왔네요. 벌금 200억 원, 징역 18년, 추징금 63억 원. 재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로 비슷한 절차를 거쳤네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다시 또 재상고심 가고요. 그리고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이 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징역 18년에 징역 21년, 3년 합쳐서 징역 21년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벌금은 오히려 더 20억 원이 많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예. 있고요. 이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측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형량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라고 우리가 최순실 씨는 최서원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르는 이제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774억 원을 출연한 행위, 그리고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정유라의 어떤 승마 지원, 그래서 뇌물을 받은 혐의, 그다음에 한국 동계스포츠재단과 관련돼서 이제 강요 이런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원심에서 파기할 때 일부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파기 환송심 갔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이제 저렇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예. 그리고 차은택 씨, 그리고 장시호 씨, 그다음에 김종 전 차관 이런 사람의 재판이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예, 차은택 씨, 장시호 씨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거군요. 네네. 일부 예, 국정농단 사건 때 정말 이름이 매일같이 이름을 표현하면서 보도를 해드렸던 사람들인데 차은택 씨, 장시호 씨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형량이 확정이 된 거죠. 네네네. 안종범 전 수석은 이제 징역 4년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은택 씨랄지 이제 김종 전 차관이랄지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요죄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강요 자체가 어떤 해악을 고지하고 이득 제공을 하지 않으면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게 협박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딸 정유라 씨도 예. 재판 받았습니까? 정유라 씨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 중이고요. 예, 확정이 네, 됐습니까? 확정이 정유라 씨도? 예. 어떻게 돼 있죠? 정유라 씨는? 저희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집행유예 선고 받고 확정된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지금 있어요. 정유라 씨는 어쨌든 엄마인 최서원 씨가 구속이 되면서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아마 송환이 됐었죠. 네. 그리고 들어와서 재판 받고 수사 받고 그랬는데 아마 저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자녀가 자녀가 있으니까는 있죠. 그 네.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 석방이 됐고 네.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구속이 돼 있고 형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녀지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 대한 그런 부분에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오늘도 또 기사를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 뭐 해갖고 또 다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오늘 다시 또 재판이 시작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 문화계 특정 단체에 이제 어떤 지원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파기환송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강요죄에 있어서도 과연 협박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한다고 해서 이제 파기환송돼서 재판이 좀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오늘로 끝나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사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상당히 여러 차례 걸쳐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의 두 번째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언제 내려지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 관련인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앞서 최서원 씨가 뇌물죄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뇌물을 이제 준 사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지금 법조계 결과적으로 뇌물 액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예, 뇌물 액수 비롯해서 이제 이 부회장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형량을 좀 줄이려고 많이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뇌물 액수와 연관이 예. 돼 있겠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보다 2심 재판부가 뇌물 액수를 적게 산정을 했더니 대법원이 너무 적게 산정을 했다. 일부는 더해야 된다라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있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관건은 집행유예냐 아니냐 이건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로 본다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1심에서 이제 뇌물이 다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승마 지원,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의 일부, 그리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와 관련된 뇌물이 2심에서 무죄로 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원래 뇌물 액수가 2심에서는 34억이었는데 파기환송 취지에 의하면 86억으로 한 50억 이상이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뇌물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형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량이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면 뭐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그 당시하고 지금은 약간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횡령 금액 같은 건 전부 다 회사에다가 다 피해 회복을 다 했고요.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해서 예. 그룹 내에 어떤 준법을 철저히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형이 나올 것인지 집행유예 나올 것인지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단 말이죠. 집행유예가 선고받으려면 징역형이 몇 년이 마지노선입니까? 월 3년이죠. 징역 예, 3년에 네, 3년이 만약 3년이 넘어가면은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선고가 안 선고할 됩니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과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게 될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도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지난 4년 3개월의 시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